사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사돈 집이에요. 얼른 일어나요. 어머 사돈. 아니, 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다고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 집에서 이렇게 술판 버리고 안방까지 차지하고 누워 자는 게 쉬는 겁니까? 그 소리에 며느리도 부엌에서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고 술이 덜 깬 듯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엄마랑 조금 마시긴 했는데요. 저기, 이게 다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예, 너 지금 부엌 꼴 좀 봐라. 설거지는 그대로 쌓아놓고 김장 재료는 널브러져 있고 뒷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술판만 버렸잖아. 이게 무슨 꼴이야? 청소해줄 사람 너댓을 불러도 반나절은 걸리겠다. 김 씨는 한숨을 팍 쉬어가며 부엌을 돌아봤고 산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당장 설거지부터 하세요. 김장 도우러 왔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뒤처리도 다 하고 가셔야죠? 안 그래요? 지금 당장 빨리 비닐장갑 끼고 이거 싹 다 치우세요.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 사돈.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 저기, 딸. 일단 뭐 치우라고 하시니까 같이 하자. 김 씨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뭘 억울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직 술이 덜 깨셨어요. 내 집에서 술 마시고 눕는 데는 힘이 있었으면서 설거지랑 치우는 건 절대 못하겠어요. 그럼 청소할 사람 부를 돈이라도 내놓으시던가요? 아니면 직접 하세요. 안사돈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가 비틀비틀대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흥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집이 이 꼴로 돌아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김 씨는 갑작스럽게 탈이 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김 씨였지만 무리한 일정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결국 몸이 먼저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김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필이면 김장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올해 70세인 김연자 씨는 여느 때처럼 여동생과 함께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여동생은 김 씨와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기엔 힘든 일이지만 여동생과 함께하면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결혼하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까지 올해 김장은 셋이서 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배추며 고춧가루 같은 주요 재료를 꼼꼼히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원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급히 응급실로 실려와 누워있는 동안 김 씨의 머릿속은 온통 김장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준비해둔 재료가 상하거나 망가질까 염려됐고 집에서 김장을 돕기로 했던 여동생과 며느리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침 일찍 병실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 너랑 네 시이모랑 둘이서 김장을 해야겠구나. 이모가 다 챙겨줄 테니 너는 열심히 따라만 하면 될 거야. 네, 어머니. 저희끼리 잘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빠지게 되었지만 여동생이 며느리를 도와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은 이런 일에 경험도 많았고 손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서툴지만 배우려는 태도가 있었으니 둘이 협력하면 김장은 무리 없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이 좀 서툴잖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친정 엄마를 하루 부를까 해서요. 엄마랑 같이 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안사돈은 평소 김 씨에게 썩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부터 결혼식까지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내가 없는 사이 우리 집에 들인다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사돈이 와서 도와준다면 어쨌든 일손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다시 한번 설득하듯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하루만 일정 빼고 와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머니 불편하시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할게요. 아니야, 오시라고 해. 나야 감사하지. 일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 김 씨는 이렇게 상황이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김 씨는 병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짱이 집에서 김장을 하고 하룻밤 묵었을 여동생으로부터 아주 긴박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여동생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강단 있고 침착하던 여동생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천천히 있다 가라니까. 여기서 대전까지 오가기가 어디 쉬워? 나는 내일쯤 넉넉히 퇴원할 것 같은데 내 얼굴은 못 보더라도 너 어제 힘들었을 거 아냐. 언니, 내가 오죽하면 가겠어? 살다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 본다. 그리고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집 언니 며느리랑 안사돈한테 뺏기기 싫으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김 씨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뭔데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바로 말해봐. 언니, 내가 여기서 뭘 들었는지 얘기할게. 근데 정말 착잡하다. 내가 이대로 집에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여동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전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김 씨는 여동생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본래 김 씨는 아들 부부와 합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나이도 70세를 바라보는 터라 혼자 집을 관리하고 지내는 일이 조금씩 버거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막 30대 초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둘 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 여기서 3년 정도 같이 살고 그동안 돈 모아서 너희 집을 마련해라. 그때가 되면 나도 이 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 생각이다. 당시 며느리는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지 여윳돈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의 눈의 성격은 싹싹하고 일도 성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는 대학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둘이 좋다고 하니 더할 바가 있을까 싶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첫인상부터 김 씨에게 썩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상견례의 자리에서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나타난 안사돈은 김 씨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화장도 짓고 옷차림도 마치 결혼식 하객처럼 화려했습니다. 상견례 날이니 신경을 썼나 보다 싶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 인상이 불편하게 변했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이 이혼했으며 현재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찍 결혼해서 아기 낳고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결혼이 늦은 편이고 안사돈은 결혼이 엄청 빠른 편이시네요. 우리 둘이 15살 차이나 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아주 성대하게 해주고 싶어요. 왜? 요즘 호텔에서도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처럼 공주님처럼 만들어주고 싶네요. 안사돈은 이렇게 말하며 딸의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정작 결혼식 비용에는 한 푼도 보탤 생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호텔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하객들도 부담될 수 있고요. 저희는 생각해뒀던 예식장이 있어서 사돈께서 생각하신 곳이라도 있나요? 네? 아니요? 호텔이라면 다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건 남자 쪽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 너무 좋은 데서 안 해주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김 씨는 이 말을 들으며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요구하고 있으니 순간 내가 여기에 뭐 담보라도 잘못 잡힌 게 있었나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이 사람이 이후에도 번거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으니 안사돈을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합가 이후에도 안사돈은 꾸준히 김 씨의 신경을 긁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의 네일아트 가게에 자주 들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좋았지만 너무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김 씨에겐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만 없으면 된다며 안사돈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애써 무시하던 중 첫 만남에서 느꼈던 불편한 감정은 이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김장을 돕겠다고 나타난 여동생으로 인해 안사돈에 대한 모든 실체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날 김 씨의 여동생은 아침 일찍 대전에서 출발해 김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이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재료는 준비돼 있는데 제가 손이 좀 서툴어요. 이모님이 알려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곧 엄마도 오실 거예요. 며느리는 밝고 친절한 태도로 여동생을 안내했습니다. 여동생은 배추 상태 확인부터 김장 양념을 만드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잘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모님. 그래, 그렇게 하면서 양념을 골고루 묻혀야지. 처음 치고는 잘하는데. 여동생은 며느리가 비교적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말했던 친정엄마, 즉 안사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안사돈은 활달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와보네. 우리 딸이 사는 곳이.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이 집에 들어와 봐. 집도 넓고 괜찮네. 좀 오래된 아파트 같긴 하지만. 안사돈은 마치 이 집에 오래 드나들었던 사람처럼 편하게 신발을 벗어던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여동생에게도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모님이시죠? 저는 여기 얘네 친정엄마예요. 그런데 이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올해로 환갑이에요. 저희 언니랑은 10살 차이가 나네요. 여동생이 대답하자 안사돈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 사돈보다는 나랑 나이가 더 가까우시네. 제가 좀 많이 젊은 편이라서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안사돈의 말투는 친근함을 가장하면서도 여동생을 은근히 하대하는 느낌을 풍겼습니다. 여동생은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물건을 만지고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습니다. 너도 참.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 이 화분은 뭐야? 어머, 너무 잘 키웠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집을 참 잘 꾸미고 사시네. 나 안쪽 방도 좀 봐도 돼? 여동생은 속으로 왜 저리 말이 맞나 싶었고 집을 너무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는 느낌이라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김장을 도우며 함께 일을 하던 중 안사돈이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 수육이 먹고 싶다. 우리 같이 수육 먹으면서 술 한잔 어때요? 여동생은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수육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 정 그러시면 가서 사오세요. 그런데 안사돈은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정말로 시장에 가서 고기와 술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이미 일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사돈의 이런 행동이 불쾌했지만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육이 삶아지고 음식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여동생은 며느리와 안사돈의 요청대로 준비를 마치고 음식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여기로 와. 응, 다 차렸어. 수육이랑 술도 있어. 빨리 와. 안사돈의 대화 내용에 여동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사돈이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오자 여동생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 혹시 우리 말고 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 네.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 한 번도 우리 딸 사는 집에 와본 적이 없으니까. 마침 오늘 좋은 기회다 싶어서요. 여동생은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언니인 김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친정엄마도 모자라 이제는 잘 모르는 남자까지 집에 부른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사돈은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딸 아빠 될 사람이니까 한번 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돈 계시면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없으실 때 편하게 와보라고 했어요. 여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자 안사돈의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동생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안사돈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안사돈은 남자친구의 팔을 잡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서 얼른 먹자. 수육 진짜 예술로 삶아졌어. 여기 우리 사돈네 여동생분. 이모님인가? 맞아. 이모님이 다 해주셨어. 같이 먹어보자. 안사돈이 하도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여동생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수육과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드는 광경이란 여동생에게 그저 황당하게만 보였습니다.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안사돈과 남자친구 그리고 며느리는 점점 더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차마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장 마저 해야겠어요. 먼저들 드세요.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사돈과 며느리는 누구 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는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안사돈이 부엌으로 들어와 여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모님, 수육 좀 더 삶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고기를 참 좋아해서요. 너무 맛있대요. 파는 것보다 최고라는데요? 여동생은 어이가 없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 조금만 계세요. 금방 다시 삶아서 준비해 드릴게요. 여동생은 다시 수육을 삶으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언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알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미안해하며 병원에 있을 언니 김 씨를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육이 삶아진 뒤 여동생은 더 이상 식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최대한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동생의 불편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술에 취한 안사돈과 남자친구 그리고 며느리는 목소리만 가득했으니까요. 하물며 지 친정엄마야 그렇다 치고 며느리라도 와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미 식탁 앞에 엎드려 있는 꼴을 보니 다 틀렸다 싶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김장을 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였고 허기가 느껴지자 뭔가 먹을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가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내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삶았는데 진짜. 이걸 다 먹었다고? 식탁 위에는 정말이지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심때 삶았던 수육은 물론 함께 준비했던 반찬이며 겉절이까지 싹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쩜 인간들이 이렇게 경우가 없는지, 나는 입도 없고 만드는 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남겨줄 생각도 없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다 먹고 치워야 할 설거지거리들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겉절이를 가져다 밥과 함께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런 사이에도 안사돈과 남자친구 그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신이 났고 거실에 눕거나 앉아서 TV를 켜고 실컷 떠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여동생은 그릇을 치우고 대강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들이 처먹은 건 지들이 치워야지. 난 내가 먹은 것만 치운다. 어우, 이제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조카 며느리, 나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어디서 자면 되는 거야? 언니가 말해놨다고 하던데. 여동생은 김 씨가 평소 사용하던 안방을 내어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언니 김 씨는 늘 여동생이 집에 올 때면 안방을 양보해서 편히 쉬게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동생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아, 이모님, 주무시려고요? 이쪽 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가리킨 방은 작은 쪽방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당황했습니다. 본인도 언니 집에 몇 번 드나들어서 잘 알지만 여기는 창고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뭐야? 정말이야? 우리 언니가 나더러 이 방에서 자라고 했다고?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은 이쪽 방에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이불 갖다 드릴게요. 잠깐 계세요. 여동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전혀 미안함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잠시 입을 다물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체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귀찮고 짜증났고 내일 아침이 되면 그냥 빨리 대전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게. 여동생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가 가져다 준 침구를 대충 펴고 방 한쪽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쪽방에 자리를 눕고 잠깐 누우려다 여동생 눈에 들어온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닫기 전 안방 쪽을 스쳐보았을 때 안사돈과 남자친구가 편히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집인 양 행동하며 김 씨의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조카 며느리. 저 방은 우리 언니, 그니까 시어머니 방이잖아. 저기에 어머님이랑 남자친구분을 저렇게 들여도 돼? 저 침대는 언니가 쓰는 침대라고. 주무시고 가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서 자고 가신대?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인상을 썼지만 이내 얼굴을 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모님. 어머니가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두 분 다 많이 드셔서 같이 나란히 쉬시는 게 좋으니까요. 어머니랑은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동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 쪽방의 문을 본인이 먼저 슬며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방에 남은 여동생은 얇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행히 방의 보일러는 뜨끈하게 들어왔고 이 상태로 좀만 참고 눈을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자려고 해도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엄마, 이 이불 덮으면 돼. 엄청 폭신할 거야. 어머나, 전기장판 진짜 뜨끈하다. 침대가 어쩜 이렇게 높고 푹신해. 나도 이런 침대 갖고 싶어. 오늘만 누릴 수 있는 호사야, 엄마. 다른 날은 안 돼? 이런 그들의 말소리는 더욱 여동생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담요를 얼굴 위로 끌어당겼지만 마음속의 분노와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잠들었는데 여동생은 새벽녘 주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가려다가 귀를 사로잡는 대화에 그만 다시 주저앉아 문 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술에 취한 듯한 안사돈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새벽의 정적 속에서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게다가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시어머니는 언제 나온대? 내일 모레 나온댔나? 그럼 나 하루 더 자고 갈래. 침대 너무 따숩고 좋아. 노인네가 혼자 이렇게 좋은 데서 자고 젊은 아들 부부는 딱딱한 방에 재운다니. 안사돈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문제라도 떠안은 사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몰라. 우리 들어온다고 새 침대를 사시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어머니 방에 있는 침대가 최고긴 하지. 본인 쓰는 건 하여간 다 좋은 거 쓰신다니까. 여동생은 순간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위해 애쓴다고 말하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들으니 여동생은 불편함을 넘어선 묘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숨을 죽이고 이불을 더 꽁꽁 여미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 말이야. 니들 분가는 대체 언제 시켜준다는 거야? 혹시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나? 그 말을 들은 여동생은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껏 겪었던 피곤함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는 듯했습니다. 이 집이 언니가 평생 일궈낸 집인데 왜 저들이 감히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겠어? 있으면 애초에 합가하자고 안 했지. 나도 가게만 좀 잘 됐으면 이 집에 안 들어왔을 거야. 치사하고 더러운데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뭐. 그 말은 여동생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 씨와 합가를 선택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말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당혹감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니야,
아직 더 들어야 해. 지금 나가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거야. 여동생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계속해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시 대꾸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니들이 대출이건 뭐건 받아서 집 하나 니 시어머니 얻어줘. 엄마 사는 빌라처럼 싼 데 많잖아. 그런데 하나 얻어주고 너희는 이 집 리모델링해서 살든지 아니면 팔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안 되나? 그런데 웃긴 건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집도 은근히 비싸. 어머니가 그렇게 순순히 양보하실까? 여기 못해도 6, 7억은 넘을걸? 안사돈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이런 집도 그 정도 해? 참나. 이러니 다들 서울에 집 못 사서 난린가 보네. 뭐? 우리 빌라보다는 좋아 보인다만 그래도 그 정도나 한다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얼른 젊은 애들이 여기 들어앉는 게 낫지. 노인네가 계속 있어서 뭐해? 그 순간 여동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눈을 질끈 감고 꾹 참았습니다. 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 네 시어머니 많이 아프잖아. 더 고민 말고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딱이네. 내가 아는 곳도 있어. 깨끗하고 좋더라. 거기 계시면 치료도 잘 되고 너희도 편하고 나중엔 나도 종종 네 새아빠랑 여기 놀러와도 되지. 엄마, 좀 작게 좀 말해. 이모님도 있는데 들리면 어떡해? 별 걱정을 다 하네. 뭘 듣긴 들어. 아까 아주 넋이 빠져서 코를 골더만. 그리고 뭐 어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했나? 그냥 제안을 한 거지. 아무튼 나도 엄마 말 듣고 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바꾸기가 어디 쉽나. 요즘 세상에 합가해서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젊고 똑똑한 애가 머리 좀 써야지. 나중에 퇴원해서 오면 슬슬 요양병원 얘기 꺼내봐. 그래. 니들 애기 가진다고 모시기 힘들다고 하면 나중에 네 시어머니가 집을 얻어주던가 아니면 알아서 병원 가던가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네가 네 신랑 살살 잘 꼬셔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되려나? 생각 좀 해봐야겠다. 엄마가 아는 병원이 어디에 있지? 여동생은 이불 속에서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언니를 요양병원으로 몰아내고 집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언니를 병원에 가두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서 집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저것들 진짜 무서운 것들이네. 안사돈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병원이 정말 좋아.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자. 진짜 시설도 좋고 간병인도 잘 봐줘. 그런데 슬슬 보내면 되지 뭐. 알겠어, 엄마. 나도 요즘 너무 힘들긴 해. 같이 사니까 진짜 자잘한 거 다 눈치 보이고 힘들다니까. 신랑한테 잘 얘기해 볼게. 여기까지 듣고 있었던 여동생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날 정말 뭔 정신으로 새벽을 버텼는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여동생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는 길에 보니 이미 거실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과 빈잔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에는 다 먹다 만 음식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김장 재료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짜투리 배추와 고춧가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뜩했던 게 얼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던 중 안사돈이 문득 눈을 뜨고 여동생과 마주쳤습니다. 술기운이 덜 깬 얼굴로 안사돈은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가세요? 더 있다 가시지. 부지런하시네. 집이 대구? 어디라고 하셨죠? 동생은 이때 말을 확 자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 먼저 가볼게요. 그럼 이만. 안사돈은 동생의 짐을 힐끗 보더니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여동생이 떠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걸어나와 지하철에 도착한 여동생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언니 김 씨는 금방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언니의 목소리가 더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집에 가려고 해. 지하철까지 내려왔어. 뭐?
뭘 그렇게 일찍 가는 거야? 하루 더 있다가 가지. 미안한데, 언니.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언니도 알아야 될 일이고.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분노가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동생은 한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할 말이 너무 많아. 언니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내가 들은 얘기들을 말해줄게. 그렇게 이어진 거의 10분이 넘도록 나오는 이야기에 김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듣는 내내 몇 번이나 얼굴을 찌푸렸고 머릿속이 아찔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거듭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몸 힘들겠지만 잠깐이라도 일단 집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견딜만 한 거지? 안 그래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한 김 씨는 병원의 말에서 양해를 구했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밤새 병간호 때문에 김 씨와 같이 있다가 좀 전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 집에 도착한 김 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폭발할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부터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부엌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장 재료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실에는 빈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부엌과 거실을 둘러본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안사돈과 그의 남자친구가 김 씨의 침대 위에서 아주 편하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안사돈의 베개를 확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사돈 집이에요. 얼른 일어나요. 어머나 사돈. 아니, 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기, 여보. 일어나, 사돈 오셨어. 저희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다고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 집에서 이렇게 술판 버리고 안방까지 차지하고 누워 자는 게 쉬는 겁니까? 그 소리에 며느리도 부엌에서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고 술이 덜 깬 듯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엄마랑 조금 마시긴 했는데요. 저기, 이게 다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얘, 너 지금 부엌 꼴 좀 봐라. 설거지는 그대로 쌓아놓고 김장 재료는 널브러져 있고 뒷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술판만 버렸잖아. 이게 무슨 꼴이야. 청소해줄 사람 너댓을 불러도 반나절은 걸리겠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쩔쩔매는 안사돈이며 며느리며 심지어 후다닥 뛰어나온 그 남자친구인지 뭔지 아는 남자는 잽싸게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팍 쉬어가며 부엌을 돌아봤고 다시 며느리와 안사돈 쪽으로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리고 산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당장 설거지부터 하세요. 김장 도우러 왔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뒤처리도 다 하고 가셔야죠? 안 그래요? 지금 당장 빨리 비닐장갑 끼고 이거 싹 다 치우세요.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 사돈.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 저기, 딸. 일단, 뭐 치우라고 하시니까 같이 하자. 뭘 억울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직 술이 덜 깨셨어요? 내 집에서 술 마시고 눕는 데는 힘이 있었으면서 설거지랑 치우는 건 절대 못하겠어요. 그럼 청소할 사람 부를 돈이라도 내놓으시던가요? 아니면 직접 하세요. 안사돈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가 비틀비틀대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깨질 듯한 두통에 힘들어하면서도 김 씨의 매서운 눈초리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김 씨는 추가로 뒤치다꺼리를 시켰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김 씨는 김장 재료가 널브러진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때 정리 안 해서 뻘건 물들게 생겼네요. 당장 싹 다 치우고 정리하세요. 방에 흘린 양념도 싹 닦고 빈병도 다 치우라고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우리야. 기가 막히네 진짜. 이 와중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참 여우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단, 아프신데 오셨으니까 잠깐 방에서 쉬세요. 이건 저랑 엄마가 찬찬히 할게요. 아니, 당장 내 눈앞에서 바로바로 치워.
나 이거 치워지는 거 봐야지 아픈 거 낫는다. 머리 굴릴 생각 말고 바로 해. 여기 네 엄마 집 아니고 시어머니 내 집이야. 같이 살자고 불렀더니 진짜 네 집인 것처럼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드냐? 며느리는 여지껏 김 씨가 이렇게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서 움찔했고 결국 다시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재료를 정리하며 흐지부지 수습했습니다. 둘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문이란 문은 싹 다 열어서 찬바람이 드나들게 했고 춥다고 말하는 안사돈의 말을 무시하고 1시간가량 환기를 시켰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 깨끗이 치워진 걸 보고 김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너, 나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라. 오늘 이 꼴을 보니 내 집에서 여러 사람 부대끼며 사는 건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몸도 아프고 나이 먹고 이렇게 사는 건 내 건강에 독이야. 그래서 결심했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김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말야, 당장 짐 싸서 네 엄마 집으로 가. 거기서 둘이 잘 살던가? 아니면 니들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던가 알아서 해. 며느리는 말을 잃었고 안사돈이 당황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도와주러 와서 왜 이런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저도 있는데. 제 앞에서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보자 하니까. 사돈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김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술 냄새 풍기며 염치도 없이 사돈 내 집에 건너와서 안방 차지하고 퍼자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돈이 봐도 지금 상황이 너무 창피하니까 순순히 그렇게 치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 왜 말씀을 이상하게 하실까?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을, 며느리를 내쫓는 게 어딨어요? 본인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도 못 해줘서 이렇게 며느리 끼고 사는 거면서? 이런 행패가 어딨냐고요? 웃기시네. 자식 결혼시키는 건 아들만 하는 일인가요? 사돈은 딸 결혼 안 시켰어요. 아들 낳아서 장가 보낸 게 뭐 죄라고 집을 당연히 해다 바쳐야 하고 내가 사는 집까지 내줘가며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사돈도 부모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우리 집에서 얘네 1년 살았으니 이번엔 사돈 집으로 데려가서 1년 살게 하세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안사돈은 당황한 얼굴로 인상을 쓰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기서 뭐라고 반론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김 씨는 바로 끊으며 말했습니다. 너 말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너는 어떻게 네 시모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니네 친정엄마랑 둘이 작당해서는 네 시애미 요양병원 보낼 얘기를 하고 앉았니?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사돈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딸꾹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 아니, 그게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진짜 그냥 엄마가 농담하신 거고. 아니, 농담도. 저기 뭐라고 말해야 하지? 김 씨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나 이제 이 꼴 더 못 보겠어. 당장 짐 챙겨서 눈앞에서 사라져. 네 엄마 집에서 다 같이 살든지 아니면 네 네일아트 가게에서 살든지 알아서 해. 안사돈은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라고 여겼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당일날 나가라고 하시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진짜로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농담도 모르세요? 농담 같은 소리 하시네요. 아픈 몸으로 그런 끔찍한 농담을 듣고 있을 정도로 저는 한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고 손해보며 살기 싫습니다. 오늘 이 꼴을 보니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제발 좀 나가세요. 내 집에서 나가라는데 뭔 그리 말이 많아요? 며느리와 안사돈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엉거주춤 서 있다가 몇 분이 지나 비틀거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한쪽에 서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며느리가 다시 돌아보며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저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김 씨는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모습에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딸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김 씨는 거실에 앉아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내 생전에 저것들 이 집에 드나드는 꼴은 이제 안 볼 거야. 그렇게 며느리와 안사돈이 집에서 나가고 곧장 김 씨는 회사에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앉혔습니다. 아들은 대강 상황을 알고 왔지만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 계시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다시 들어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건 그런데 일단은 허락 받고 왔어. 곧 들어갈 거야. 정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너 부른 거고. 네 마누라랑 장모가 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내 방에서 자빠져 자고 네 이모도 옆방에 있는데 나를 갖다가 무슨 요양원에 보내고 지들이 이 집을 팔고 어쩐다는 둥 그딴 소리들을 했더라. 아들은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네 이모가 다 들었댄다. 그래서 내가 둘 다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 네 마누라는 지금 네 장모 집에 갔을 거야. 거기서 살든 어디 가서 알아서 살든 이제 내 집에서는 볼 일 없을 거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좀 전에 여기 오는 길에 전화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엄마한테 서운하다. 우리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자네가 중간에서 중재 좀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일단 내내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중재? 중재 같은 소리 하네. 반성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다만 진짜 너무 뻔뻔해서 웃음도 안 나온다. 너는 어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솔직히 나는 그 집 인간들 이제 안 보고 싶어. 너무 끔찍하고 진저리가 나서 다시는 엮이기 싫다.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참 뒤에 고개를 들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좀 힘들겠네요. 안 그래도 저 직장도 요즘 일이 많고 복잡한데 안 그래도 얼마간 엄마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사람이 합가하는 것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인데. 뭐야? 합가 불만이면 지가 돈 들고 집을 얻던지 왜 너한테만 난리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산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뒤로 자꾸 저한테 힘들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일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대안은 없으니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만한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넌? 저는 오늘 얘기 듣고 확신이 섰어요. 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결혼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이프도 얼마 전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꺼내길래 혼자 엄청 마음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웃기지도 않네. 합가 힘들다고 지가 먼저 이혼 소리를 꺼냈다고? 이거 진짜 작정하고 일 벌이려던 거 맞구만. 뭐가 아니라는 거야? 격분한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뒷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장가까지 보냈으면 엄마는 거기서 할 일 다 했어. 너도 성인이고 이제 정리는 직접 할 수 있어야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혼 준비도 제가 잘할게요. 엄마가 더 고생하시거나 신경 쓰지 않도록 할 테니 이제 좀 쉬세요. 병원으로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이후로 이제 복잡한 이혼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평범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겐 합가를 이유로 그렇게 이혼을 들먹였다더니 막상 아들이 진짜로 그만 살자고 하자 며느리는 위자료며 재산 분할에 대해 끝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며느리를 보며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상황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혼은 깨끗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여러모로 엄마가 좀 쉬셨으면 좋겠다면서 근처 원룸을 얻어나갔고 김 씨는 이제사 집에서 겨우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이쯤 전화를 걸어와 언니 김 씨의 삶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몰상식한 안사돈이라는 여자 마지막까지 딸 붙들고 늘어지더니 아주 쌤통이네. 보통 집안이 아니야 진짜. 이혼 잘 시켰어 언니. 이제 언니도 좀 쉬어. 그래, 나도 너무 잘 됐다 싶어. 이제 숨통이 트인다. 편하게 살아야지.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는 삶에 김 씨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